오늘 앞에 우리 남인경 실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적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고 야,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우치시면 여러분의 지금 성적이 5등급 이하일지라도 다 1등급 이상으로 갈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는 국어 질문보다 영어랑 탐구 질문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심하게는 이제 분당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의를. 왜냐하면 여러분 탐구 과목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탐구 과목은 대부분이 비문학입니다. 그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제 비문학을 듣고 나서는 요번에 탐구 진도 아예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탐구 과목만 전교 5등 했답니다. 다 맞은 거 거의 하나 정도 틀리고. 그게 바로 국어라는 과목에서 오는, 국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읽어야 되는 텍스트 읽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탐구도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도 문학 작품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 그 점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계가 3학년들 3월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에서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라고 통계를 내봤더니 15%만 점수가 오르고 25%는 정체, 60%는 하락이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3월부터 수능까지 대부분이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나 원리 이전에 많은 문제를 단순히 풀고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대다수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을 단순히 국어로 보지 말고 모든 과목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목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하면 EBS 많이 풀면 되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또 별개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아까 통계에서 국어는 더 심하게 70%가 떨어진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점수 대비 수능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국어는 6월, 9월에 만점 맞던 친구들도 수능날 4, 5등급 받는 게 국어입니다.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한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가 필요 없잖아요. 단어라든가 공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일 점수 올릴 수 있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문제는 풀면 되고 언젠간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재수하고 있다면 대부분이 국어 때문에 재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강남에서 주로 대치동이나 분당도 전부 다 친구들은 국어 때문에 얘네들이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거니까요. 역으로 말한다면 국어라는 과목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3월 모의고사가 잘 봤더라도 이 친구가 기본 논리 없이 공부를 했다면 100% 이 친구는 9월 달에 또는 수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6월 9월에 만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수능에서 이렇게 4, 5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는 운이 없었어요, 국어를 잘한다고 좀 등하시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하고 수능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요, 수능은 철저하게 기본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3월달 그 모의고사 B형 국어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이제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그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려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문장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 그 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성에서 글쓰기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오류라고 말하면서 경제학적 지식으로 오류다. 우리가 경제학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수능과 학력고사와 내신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학력고사와 내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고, 수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 응용력과 분석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던 경제 지식인 한계 대처이라는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앞에 나온 제시문이 뭐라고 말했으면 그 문장은 그냥 맞는 건데 글쓰기상 주장을 하면 뒤에 부연하게 돼 있습니다. 주장과 부연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선생님들도 그 해설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논리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국어라는 과목의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영어도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마지막 한 지문은 비문학이에요. 결국은 국어.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걸로 인해서 점수가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탐구도 작년에 어려웠던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설했냐면 이렇게 해석해놨대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보기에 내용 사상가다. 근데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억지로 배경지식을 끌어와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재수업 들은 친구들 와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그렇게 푸냐고. 실제로 보기가 주어진다는 말은 탐구에서 보기의 범주 안에서 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상가가 뭔지 몰라도 이 사상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보기의 범주 안에서 풀어가면 답은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외고나 가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보면 공부할 게 없거든요. 국어 공부가. 문학작품 시 하나 또 암기 안 해도 되고 문법 암기 안 해도 되고 논리적으로 다 보이는 것을. 심하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 자, 우리 가시의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가시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다면 이거는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시쓰기라는 기본 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를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갈 거예요. 그럼 이게 일제치하의 시라면은 무조건 광복이거나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주제로 쭉 달려가요. 어떤 단어가 나와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맞는 내용은 일제 나라 잃은 슬픔과 광복의 의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5번에 와서 툭 이별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작품 안 봐도 답은 5번이잖아요. 이런 게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논리란 2개 이상의 단어가 주어지는 순간 그 단어들은 아무렇게나 둘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의 범위는 여자예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범주는 동물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것들을 익히면 모든 공부가 쉬워집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줄게요. 아까 우리 남경일 실장님도 한 몇백 점 오른 친구들 있잖아요. 더 심하게 오른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량진에 여기서 노량진까지 수업을 들어다닌 친구가 있어. 2학년 때부터. 이 친구는 지금 제 비문학 강의를 1년 동안 듣고 모든 영역 다 비문학 원리 적용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수학까지도 비문학 논리를 적용합니다. 뭘 것 같아요? 수학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 속에는 벌써 무엇을 말하는지 논리가 숨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까를 끙끙 고민한다는 것은 벌써 수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의 논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들을 처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배워보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윤동주 작품 나오면 밑줄 치고 암기하기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니까 점점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겠지만 국어 7등급이고 영어 8등급, 다행히 수학이 2등급이었네요. 이 친구가 제 단과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재수하면서. 올해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7, 8이면 어디 가요? 7, 8이. 그건 인간의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건 원숭이 정도 등급이지. 원숭이 바나 따다가 와서 딱 찍어서 그냥 대충. 이 친구 올해 서울 가교과 갔어요. 정시로. 서울대 과학교육학과랑 단대 치대. 안 믿기죠?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사례를 보여주겠지만 그게 바로 논리를 통한 공부예요. 암기의 필요성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논리라는 걸 몇 가지만 익히면 굉장히 쉽거든요. 논술도 저는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논술도 그렇거든요. 논술 어려울 것 같죠? 예를 든다면 여기 지역 학생들이 내신이 좋아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 빼고 내신이 2등급부터 5등급 친구들은 뭐로 갈까요? 2등급부터 5등급 친구들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논술로밖에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시로 내가 서울권대학을 간다면 좋죠. 그게 아니라면. 근데 논술이 의외로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논술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모든 공부는 제가 좀 전에 말하겠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의 1순위가 누구랑 하느냐입니다. 논술을 가르치는 대치동에도 대부분이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논술은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공자 또는 논어, 맹자 몰라도 됩니다. 글쓰기 못해도 됩니다. 논술엔 정답이 있거든요. 그 정답을 찾아내는데 그 정답이 왜 그럼 어렵냐? 좀 어렵다면 가의 경제 지문이 나오고 나의 문학 지문이 나오고 다의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관통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게 논술이에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고, 실제로 우리 논술 각 대학들이 발표한 평균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70점이에요 1000명이 지원하면 10명이 합격하는데 10명 합격자의 평균이 70입니다 최저 점수는 60점, 최고 점수는 80점. 이 말은 역으로 논술을 수많은 친구들이 하지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배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혹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심심하면 제 페이지 한번 가서 보면은 논술 합격했다는 친구들이 쫙 올라올 거예요. 공부 잘한 친구 없어요. 2등급 2개로 외대, 2등급 2개로 중앙대. 자, 그런 친구들은 한 친구는 놀면서 하나 논술, 하나는 국어, 하나는 탐구, 세 과목만 집중. 올해 외대 영문과, 숙대. 한 친구는 국어 2, 아랍어에서 그거 겨우 2, 숙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그건 논리만 익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5등급, 6등급을 맞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5, 6등급이어도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적인 방법을 모르고 한 채 공부한다면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 60% 거기에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네요. 근데 잘 보세요. 전 아직 2등급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제가 논술해도 될까요? 예를 든다면, 자, 그러면은 2등급 2개를 넘기고 나서 논술할게요. 자, 2등급 2개를 넘겼어요. 급진되면은 수능 볼 시기예요. 그럼 2등급 2개로 그럼 정시를 넣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역으로 갈 데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등급이 2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분명히 논술로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국어의 논리랑 논술의 논리는 동일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거 8085, 이 숫자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국어 1교시를 마치고 교실 밖으로 나간 친구들 포기하고, 이게 8000명.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말했듯이 국어 1교시 체감 난이도 높고요. 교육부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작년 난이도를 유지한다. 이 말은 뭐죠? 작년 난이도 국어가 너무 높았죠. 2등급이 85. 작년에 9월 모의고사 85면 5등급입니다. 이제 차이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국어가 지금 쉽다 느끼거나 언젠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작년 수능 문제 뽑아서 시간 재서 한번 집에서 편하게 풀어보세요. 그래도 점수 안 나올걸요? 작년 비문학 지문들은 전부 다 철학 지문이에요. 4개 영역이 전부 다. 역사 철학, 과학 철학, 예술 철학, 사회 철학. 자, 소설이 5문제, 현대소설이 5문제가 나왔는데 보기가 2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깁니다. 소설이든 화법이든 비문학이든 읽기 능력이 안 된 친구들은 작년에 멘붕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 받은 친구들이 5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예일 수는 없습니다. 왜? 1교시 봤더니 내가 지금 읽은 지문이 없네. 그럼 국어에서 벌써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정시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국어라는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해설 강의를 했는데 너무 쉬웠거든요. 그 시험 보고 나온 제 수업 듣는 친구도 너무 쉬웠다. 왜?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글쓰기 논리상으로 딱 FM대로 쓰여졌거든요. 글쓰기 논리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작년에 어렵다고 느끼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못했을까? 작년엔 국어 100점은 200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교육부가 발표하기를 변별력 있는 문제를 꼭 낸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친구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다 놓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면 국어는 수능날 많은 긴 지문을 읽어야 돼요. 안 들어옵니다. 하나가 막히면. 그럼 여러분의 모의고사와 점수와 달리 심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냐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지문이 모의고사보다 수능 지문이 한 단락이 더 많습니다. 길어요. 두 번째, 다르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EBS 국어 70% 반영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반영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EBS 비문학 지문은 한 수능 지문에서 EBS 한 문장을 따와요. 영어와 달리 5개 단락입니다. 근데 한 문장 따오네요. 그것도 영어처럼 첫 문장도 아니고 중간에 툭. 이게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문학을 볼게요. 문학은 현대시가 2작품이 나오면 하나는 낯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EBS에서 나왔던 작품일지라도 보기랑 선택지는 하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이란 내가 EBS든 학교에서든 A라는 작품을 A라는 내용으로 암기했다면 이제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보기는 C라고 해석하라고 돼 있어요. 수능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재응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국어를 아직도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 서한샘 스타일로, 내신 스타일로 내가 암기한 게 그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작품은 나왔네요. 근데 다 달랐네요, 조건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응용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작품인데 지문은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선택지랑 문제 보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EBS를 풀어주지만 EBS는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지 문제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학일 경우는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네가 과연 추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특히 문학 공부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기에서 C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C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라는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준 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잖아요. 그럼 보기랑 1번부터 5번까지는 비문학적 글읽기 능력이에요. 그 기준 하에서만 이 작품을 보면 되잖아요. 이 작품을 왜 달달 암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암기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공부 방식의 패턴을 바꾸면 확 점수는 올라가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국어에서부터. 모든 과목 공부는 다 이렇습니다. 논리입니다. 자, 복합적이란 말은 여러 영역을 합쳐서 나왔어요. 이번에 문법도 의문론이면 의문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알고 있거나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후에 공부 방법, 국어부터 변화를 시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아까 782처럼 더 심한 친구 얘기해 줄까요? 작년에 노량진 수업 들은 친구, 운동하는 친구예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노량진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까요? 논리 익혀. 한번 해봐, 죽으라고. 이 친구 올해 어떻게 맡았을 것 같습니까? 제 카페도 가면 그 친구 글 올리는 게 있어요. 공부 방식을 모두 논리로 바꿔서 이 친구 올해 11211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연대 체육과 갔어요. 인하대 전체 수석. 7개월 만에.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능은 100일 공부도 아니에요. 논리만 익히면 100일도 안 걸려요. 제가 지금 사례를 열거할 수 없어 그런 거지 엄청납니다. 이 논리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논리라는 거 안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걸 낯설 거예요. 지금 제가 혼자서 논리를 열심히 설파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한 거예요. 답들이 주어진. 논리라는 개념은 하나의 단어 안에도 범주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논술할 때 연대 문제 뭐가 어렵습니까? 연대 문제가 관계라는 게 중심화제야. 관계라는 단어의 범주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겠죠? 그러면 지문 읽을 때는 이게 경제 지문이 나오든 사회 지문이 나오든 무엇과 무엇이라는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나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어떠냐. 철학이 나왔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뭐냐. 이런 논리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IQ 루트 50만 넘다면.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계속 암기나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문제나 풀고, 저는 이제 문제 많이 풀라는 주의가 아니거든요. 논리를 안 상태에서 이게 왜 어떻게 출제되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되는지 해설지를 안 봐도 답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자체가 해설지라 잡서를 안 보거든요. 왜? 잡서에는 단순히 뜻풀이 해놓고 있거든요. 제 수업을 처음 들으면, 문학을 들으면 야 잡서 버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황당해하죠. 잡서를 왜 버려야 될까요? 잡서는 A라는 시가 나왔으면 A라는 시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뜻풀이 해놓은 거잖아요.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수능에서는 문학 같은 경우는 왜 기준을 줄까요?
시라는 거의 속성은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독자가 해석하는 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근데 60만 수험생이 시험을 보려면 정확히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랑 문제에서 기준을 주면 그것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이 A여도 C로 주어지면 C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알면은 너무 공부가 팍 줄어들잖아요. 그럼 비문학의 기준은 뭘까요? 비문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윤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문학의 기준은 첫 단락이에요. 첫 단락의 역할은, 서론의 역할은 앞으로 본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범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 방식입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한다면 저는 인문학 책을 6권 쓴 인문 작가입니다. 저는 작가적인 관점에서 글을 보는 것과 그냥 잡서 보고 읊어주는 것과는 앵무새 강의하고는 다르겠죠. 처음에 느끼면 낯설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단계만 넘으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면 돼요. 제 강의의 모든 패턴이 글쓰기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신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능 문제 풀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신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푼 작품을 잡서를 보면서 암기하듯이. 이게 내신형이지 수능이에요? 학력고사와 수능의 차이가 뭐라고요? 학력고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고, 수능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거 내가 모르겠어. 아까 예를 들어서 한계 대체율 난 모르겠어. 근데 보기에도 지문에도 없어. 이런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물어보는 거는 학력고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왜 암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문법이 보기에 사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례, 움직이는 사례들의 공통적인 현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유만지 비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좋죠. 제가 그걸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능 마인드에 맞게 이 현상이 바뀌었네? 그럼 내가 비유말하는 걸 몰라도 요것 때문에 요것 바뀐 게 이거네? 똑같은 현상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패턴 구조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식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논리 구조, 남자 나오면 여자, 왼쪽이면 오른쪽. 그럼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을 때도 딱 보자마자 봤더니 우리 작년에 어려웠던 지문에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을 중심으로 끝났어. 이제 앞으로 이 글은 뭐가 나와요? 근대 중기나 후기, 이성의 반대인 감성. 보기는 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안 쓰면 그 글이 엉터리거든요. 근데 왜 멘붕이 옵니까? 첫 문장 봐도 다 아는데, 뭐가 전개될지 범위가 다 정해졌는데. 공부를 내가 방향만 바꾸면, 제가 쓴 책도 있거든요. 1등급 공부 습관인 책도 보면은 그게 뭐냐면 공부는 IQ 싸움도 아니고 성실성 싸움도 아니다. 열심히 하는 거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수험생이면 누구나 열심히라는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변별력은 방법론이다. 논리적인 방법론. 그렇게 되면은 내 IQ와 상관없이, 내 지금까지 성적과 상관없이 튀어오르는 건 하루 아침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방식을 이렇게 내신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자, 지금 제 강의를 잘 보세요. 논리적이라는 거를. 처음에 현상을 소개했잖아요. 원인 설명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해결책. 글쓰기 논리예요. 첫 단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 두 번째 단락은 원인이 나와야 되고, 원인에 맞는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맞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논리와 원리로 하라. 자, 제가 만든 논리가 이제 3법 일신이라고 논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한자입니다. 그냥 세 가지 법칙으로 사회 나가서까지도 1등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대학에 작년에 논술로 붙었는데 대학 강의 수준이 너무 재미없고 낮아서 제 강의를 다시 논술 강의를 들으러 온답니다. 대학생인데 강남매가에 지금 논술 현장 강의에 150명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논술을 150명이 듣고 있어? 1500명도 들어도 돼요. 논리만 익히면 되니까. 정답을 찾는 논리.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서울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왜? 논술로 더 점프한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정시를 잘 봤나? 아니라니까요. 정시 수능 실력하고 논술 실력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에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논술학원 다녀서 못 붙었을걸요? 왜?
수능 공부를 잘못했고 논술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IQ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법칙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비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문제 풀어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비문학 글쓰기 논리를 알고 있는가. 비문학 글쓰기 논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을 보면 본론에 당연히 뭐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읽고 있다? 문장 따로 읽고 있다? 수능날 100% 추락합니다. 안 읽힙니다. 두 번째, 그렇다라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논리상, 그러면 시도 시 쓰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 쓰는 논리대로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시가 나와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작품을 암기하는 건 구석시대 방식이에요. 백날 노력해봤자 그 자리예요. 자, 우리 서울대 온 친구들이 우리 아이비리그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도 이제 대학에 외국 대학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못 갔는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외고생들도 유학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에세이 쓰는 거예요. 글쓰기 쓰는 거.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에도 글쓰기랑 논리라는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 대학은 2학년 때까지도 하는 게 뭐냐면 읽고 책 요약해오는 게 2학년 때까지도 과제예요. 대학교는. 그게 안 되면 학년 승급이 안 돼요. 이게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차이점. 그런데 서울대 온 친구들의 80%가 대부분 아직도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신 스타일로, 교수가 적어주는 내용을 요약해서 그걸로 시험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 수준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글쓰기 원리를 알고 해석하는 원리를 알면 뭐가 나올지가 뻔히 보여요. 예를 들면 과학 지문을 내가 읽고 있다. 과학 지문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과학 지문에 쓰는 방식은 과정이라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지 순서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나오는 단락과 제가 만든 용어인 상대적 서술어, 부피가 크다 작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보기 그림으로 나오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보기에 나온 그림은 뭘까요? 이제 문하고 바뀐 거예요. 왼쪽 건 글이고 오른쪽 건 그림이잖아요. 뭐가 더 어려워요? 그림이 더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과정이 나와 있는 단락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림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이 해당하는 그 지문과 다른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논리입니다. 그럼 역으로 반대로, 왜 문학은 그럼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작품은 메타포, 상징적으로 내용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보기랑 선택지는 비문학, 글이잖아요. 풀어놓은. 이게 더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3학년 되면 국어는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고 EBS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똑같이 나오지도 않는데 기출문제고 왜 풀어요? 풀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을 갖춘 다음에 기출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 순서를, 자, 1단계가 여러분들이 6월이든 9월이든 상관없이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논리를 내가 갖추는가가 우선순위예요. 그럼 내가 EBS 하나도 안 봤더라도 어떤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EBS를 본 거라 안 본 거라? 오히려 EBS를 여러 번 돌려본 친구들이 문제지. 그건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으면 알아요. 과연 국어 EBS를 열심히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나왔는가? 득이 됐는가? 오히려 독이 됐으면 됐지 득이 됐다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100%. 아까 말했잖아요. 알고 있는 게 똥인 거예요. 변화력, 응용력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기출문제예요. 왜? 기출문제는 그나마 다른 EBS 지문보다는 논리가 맞기 때문에. 제가 노량진에서 지금 재수생들 기출문제를, EBS를 무료로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EBS 지문 읽기가 어려워요. 논리가 안 맞아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안 맞아서. 글쓰기의 기본은 무슨 말을 썼을 때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EBS 지문이.
너무 슬프죠, 그거는. 그런 다음에 제일 나중에 EBS를 푸세요. EBS. 그럼 내신 하는데요, 내신 기간에는 하세요. 그 다음엔 잊으세요. 다시 수능적 논리로 가세요.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만 아마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국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의 전제는 국어 공부에 변화를 했을 때 다른 과목도 변화를 적용하면 충분히 성적이 오를 겁니다. 자, 논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성신여대하고 연대 경영학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년에 노량진에서 재수한 친구예요. 혼자서 독학재수. 저는 독학재수 예찬론자라서 요즘 재종반 다니면서 비싼 돈 들이고 재수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누가 잡아주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 강의가 있으면 좋은 선생님들 강의 인터넷 들어서 그 싸잖아요. 요즘 인터넷 강의 티패스 이런 거 12번 심하게는 20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PMP가 고장날 정도로. 바보가 아닌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종반은 고3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나하고 성적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선생님도 아닌데 전 이해가 안 가죠. 조금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자, 이 친구 이렇게 올랐네 지금. 이 친구를 제가 재수를 시킨 이유는 이 친구 스승의 날 인사를 왔는데 이 친구 국어가 1등급이었거든요. 다른 과목이 안 돼서. 비문학이 된다는 건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글읽기가 되니까. 꼬들겨서 5월에 스승의 날 이후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제가 부모한테 욕을 먹고, 그리고 논술도 같이 겸해서 논술로 갔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진대 여기서 가깝나요? 모르겠네요. 이 친구 대진대. 이 친구도 역시 고3인데 전화해서 저 이제 공부 못하겠어요. 아버님들 퇴직하셔서 돈도 없고요. 남학생이에요. 제가 심하게 욕을 해대고 미친놈이라고. 남자인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이 친구는 5개월 동안 편의점 알바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인강을 사고 논술만 현강으로 들어와서 역시 논술로 2개 2등급 맞아서 중앙대를 갔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사례를 일일이 뭐 보여주긴 그런데요. 자, 이 친구 볼게요. 더 심한 친구네요. 이 친구는 5월 7등급이었는데요 재수할 때 평택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노량진까지 재수업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논리를 익혔어요. 그랬더니 올해 항공대를 갔네요. 5월 7등급이라는 점수도 들어는 봤습니까? 아마 제 카페 가보면 얘네들 합격기를 막 올려놨을 거예요. 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더 심한 친구 있네요. 이 친구는 계속 전교 꼴찌를 도맡아서 했답니다. 전라도에서. 삼수해서도 이 친구 올 6등급. 사수째 저를 찾아왔네요. 이 친구 논리 한번 익혀봐. PMP 4개 망가짐.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를 갔어요. 그해. 이거 충분한. 이거는 일부 사례예요. 일부 사례. 그게 바로 논리라는 거의 힘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논리라는 게 무엇인지.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지만 보고도 논리적 상관성이라고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탐구 영역을 보기만 보고 내가 이 지식을 전혀 몰라도 다 맞을 수 있는지. 강남에 갈 수업 듣는 여학생은 울면서 왔어요. 저 사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가능할까요? 논리라는 거에 힘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논술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농어촌 전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신 2등급부터 5등급 논술 전형에서는 좋은 점수예요. 각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논술로 붙는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몇 점일까요? 3.0에서 3.5등급. 작년에 한양대에서 논술로 붙은 친구 내신 점수가 최하 점수가 몇 점일까요? 8.9등급. 우리 그러면 경희대나 여기 중앙대는 몇 등급일까요? 7.9등급. 여러분 7.9등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통 학교에서 2등급 이하면은 지방대 가라고 할걸요? 수시로? 다시 한번, 연고대가 몇 점이라고요? 3.0. 여러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등급 안에 든다면 논술 전형으로는 엄청 좋은 점수다. 버릴 점수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서울엔 2등급 2개라면 중앙대까지 갈 수 있죠. 2등급 3개라면 성균관대, 서강대, 고대까지 갈 수 있죠. 논술 전형으로. 탐구, 논리를 맞출 수 있다면서요. 국어 논술 같다면서요. 그럼 영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근데 그 전략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전략들을. 충분히 좋은 대학 가고도 남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애착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여기 구리에 살았어요. 구리. 여기 남양주 구리 지역에 애착은 있는데 잘 갔으면 좋은데, 공부 방법만 제대로 고치기만 해도 나도 지금 명문대 대학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니까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저는 학원 강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갈릴레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습서를 갖다가 누가 잘 설명해 주냐, 누가 요약 정리 잘해 주냐의 얘기거든요. 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논술도 누가 글을 잘 쓰냐, 배경지식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거 아이고 여기 다 나오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앞에 거만, 앞에 잠시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해야 되는 건, 여기 보세요. 논술 인원이 적을 것 같죠? 9,500명이에요. 정시 인원이 한 14,000명 정도 돼요. 수시에서 가장 많아요. 아까 성균관대 얘기했죠. 성균관대 논술을 몇 명 뽑을 것 같습니까? 1223명. 정시 몇 명 뽑을까요? 900명. 성균관대 정시로 가려면은 몇 등급이 필요할까요? 0.7%. 성균관대 논술로 가면 몇 개 있으면 될까요? 2등급 3개. 뭐 하실래요? 논술한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6번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논리를 익히면 너무 쉬워요. 논술의 문제 푸는 유형은 5가지밖에 없거든요. 모든 대학 통틀어서. 수능의 모든 문제 유형 약 100가지 넘을 거예요. 수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논술은 또 다른 가능성이에요. 아까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과목을 선택 압축했다면, 어느 정도 남는 시간이 있다면 논술하라고요. 저는 논술은 다른 공부의 방해가 아니라, 사실은 논술은 모든 공부의 최정상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보다 보면 다른 과목도 쉬워져요. 연대 중문과 간 친구 작년 얘기해 볼게요. 인천에서 강남 매각까지 수업 들어왔어요. 대치동까지. 지금 제 논술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KTX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절반이에요. 강남 친구들이 절반이고. 왜? 논술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인천에서 다녔는데 9월 달에 모의고사가 2였어요. 국영수가. 나는 갈 대학이 이제는, 특히 재수생인데 갈 대학이 논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으라고 논술에 올인했더니 그의 수능에서 전과목 하나 틀렸어요. 당연히 연대 논술을 붙었고요. 논술이라는 게 그 논리의 힘의 연장선이거든요. 논리의 결정체.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죠. 여러분들 다 가능성 있는데. 중학교 때, 다시 말할게요. 지금 고2 때까지 전교 꼴찌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매간에 가보면 전교 250등에서 몇 개월 사이에 25등, 전교 5등까지 튀어오른 애가 있으니까요. 가능할까요? 그 친구들 글 읽어보세요. 제 논리, 비문학 논리로 다 모든 과목을 바꿨다고.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거든요. 우리 철학자들만 논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모든 공부에 적용해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 논술 합격자 전형 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3점대인데 최저 등급이 이렇게 나와요. 성균관대 7.41이네요. 중앙대 8.5. 이거 대학들이 발표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점수 등급 안에 들죠? 버릴 등급이 아니잖아요. 자, 논술 평균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00명이 지원하는데 10명의 합격자 평균이 70점인데 그러면 990명은 몇 점일까요? 20점. 왜 그럴까요? 그들 논술 열심히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엉터리로, 배경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어디 대회 나가서 글쓰기 상 받았어요. 그거하고 논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2년 전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었고 일반 전형이 있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합의 4가 되는 게 우수자 전형, 일반 전형은 2등급 3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봅니다. 우수자 전형과 일반 전형이. 누가 논술 합격 평균이 높을까요? 일반 전형. 2등급 3개로 수능이 훨씬 낮은 애들이 평균 컷 점수가 5점에서 10점이 높아요. 모든 대학들이. 수능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논술은 논술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서울권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서울이 더 가까운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재수 예찬론자거든요. 고3 때는 이것저것 하고 바빠요. 공부만 올인해보기는 참 적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노량진에서 온 친구들 저기 보면은 하루 종일 365일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있던 잠재력이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는, 수능은 IQ 싸움이 아니거든요. 저도 IQ 루트 5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논술의 가능성 간단히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논술이 가능한 이유는 지문 안에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논술도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비문학처럼. 이유는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라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쓰라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고 독해력, 정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좀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서로 다른 영역의 글들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느냐가 문제겠죠. 세 번째, 문제형은 5가지밖에 안 돼요. 모든 대학 통틀어서 1년 내내 반복하면 이거 못 잡겠어요? 자, 그래서 논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 원리를 익혀라. 기본 원리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문제만 봐도 벌써 이 지문들의 무슨 내용인지 추론이 가능해야 돼. 똑같은 논리네요. 아까 문학 보기만 봐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문학 똑같네요. 서로만 봐도 다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잖아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 문장과 문장의 관계.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대학들 기출문제랑 그의 모의고사의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다른 대학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주제를, 우리가 주로 대학들이 다루고 있는 지문의 주제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요약,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잘 안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논리상 논술은 어디에 글 읽기 능력이라면서요. 책 읽기를 해야죠. 읽고 요약하는 연습. 책 읽기 싫으면은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읽고 요약하는 연습이라도 해야 정답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 모두 다 드렸고, 마지막 얘기로는 제가 요즘 주역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자도 어려워했다는 주역 공부를 하고, 이번에 제가 6번째 책이 나왔어요. 철학책이 부여하는 단어들이라는. 이제 7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역과 논리학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점치는 책이 그냥 미신 같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엄청난 논리의 학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역에는, 자, 노력하는 놈이 운 좋은 놈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나한테는 합격운이 있는지 없는지. 운이라는 걸 공부해 보니까 운에는 2가지가 있죠. 행운, 불운. 근데 운이 온다고 말할까요? 운이 나간다고 말할까요? 운은 오는 거예요. from out, 밖으로부터 오는 거네요.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게 주역에서 관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요. 여러분 국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도 수업을 듣습니다. 작년에 겨울방학 때 상상고 전교 1, 2, 3등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메가스터디에 제 수업을 들어와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가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안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역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왜? 지구는 기울었으니까. 지구가 기운다면 사람도 기우는 게 정상이다. 이건희도 그럼 기울었다. 부족한 게 있다. 그럼 이건희가 부족한 걸 뭘로 채우나? 스스로 채우지는 못한다. 주변에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줘서 사람이 하나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이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운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복권을 맞은 사람들이 왜 더 불행하게 살까요? 큰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받을 그릇을 못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릇이 깨진 거예요. 다 파탄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운이 들어오려면 행운이 좋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본이죠. 기본 원리,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내가 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운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이 있고 바꿀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운은 내가 죽을 운명 못 바꿉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못 바꿉니다.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거 못 바꿔요. 그 외에 나머지 운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운을 여러분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 운을 만드는 방법이 제가 오늘 말한 것처럼 합격 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공부 방식을 바꿔서, 특히 기본 논리를 익혀서 운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학에든 붙을 수 있는 합격 운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대학 합격하길 바라고요. 머릿속에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광해 주신 선생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